네네. 네. 그러면 이 장투를 하는 건 정말 물 떠놓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값이 올라주세요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사는 건 그렇게 싸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뭐 쪽까지 빠진다. 그래서 이걸 장투를 할지 단타를 칠지에 대한 구분은 이제는 역풍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금이. 네. 개미들에게 슬픈 소식인데. 슬픈 얘기예요. 진짜 슬픈 얘기고. 네, 김경록 PB에게 묻는다. 네, 주식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다민의 최변입니다. 이번에는 김경록 PB에게 주식에 관한 궁금증, 특히 준이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주식 초보들을 위한 주식에 대한 좋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의 입장에서 주식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내용은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극히 개미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만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RSI, DMI, HTS, MTS 이런 전혀 생소한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그 주식 초보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아야 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해당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주식 관련돼서 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지표들을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들이 RSI, 네. HTS, MTS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RSI는 그 주식을 설명하는 지표고요. 네. HTS하고 MTS는 그 주식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네. HTS는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 뭐 이럴 테고 MTS는 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겠죠. 네. 그러니까 노트북에다가 아니면 데스크탑에다가 주식을 사려면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HTS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MTS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까는 걸 얘기를 하고요. 네. 주식과 관련된 지표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니까 네. 사실은 뭐 RSI 같은 것들이 그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크게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은 네. 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기본적 분석과 네. 기술적 분석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PER, PBR, 뭐 ROE, 부채 비율, 유동성이라고 해서 기업이란 게 우리가 그 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회계로 표현을 한 건데 숫자로 표현되는 회계를 바탕으로 네. 그 회사를 평가하는 툴들인 거죠. 네. 숫자로 표현된 회계. 네, 그렇죠. 유동성이라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네. 대비해서 자산이 얼만큼이냐.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몇 배인지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회사가 숫자로 표현된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RSI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그 회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식의 거래량 네. 그리고 가격 뭐 그리고 평균을 네. 바탕으로 해서 그냥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뭐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거래량이 얼마다. 거래량이 얼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래량이랑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냥 핵심은 가격, 네. 거래량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이에요. 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네. 뭐 거기에 뭐 로그를 씌우고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거고 근데 요거는 회사의 기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A라는 주식하고 네네. 똑같이 가격이 5만 원이고 네네. 거래량이 똑같으면 네네. 이 회사의 본질은 전혀 다른 회사지만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A라는 기업이 네네. 매출 숫자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RSI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흔히 얘기한 차트, 네네. 차트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기술적, 네. 테크니컬한 부분들. 네.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기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할 것이냐, 네네. 라는 뭔가 문과, 이과 나누듯이 네네. 사실은 하나의 줄기는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네. 그럼 기본적 분석을 하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테크니컬하게 진짜 차트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뭐 여기서 뭐 몇 프로 다시 회복했다가 무슨 진동 1파, 2파 뭐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야의 한 스타일이 있고 네네. 아니면 그냥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서 매출이 얼만큼 일어나고 거기서 이익이 얼만큼 나오고 뭐 빚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를 회계적으로 뜯어내서 네네.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 크게 그 두 줄기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내가 어떤 줄기로 투자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죠. 네. 그렇잖아요. 뭔가 거래가 많이 된다거나 최근에 뭐 네. 그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것들 막 네네.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 주식들이 막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개인들이 또 거기 확 몰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는 있죠. 예. 네네. 그러면은 뭐 제가 듣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나눌 수 있는데 네.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 쪽에 조금 그 중점을 좀 두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이제 네. 그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요. 네. 왜냐면 기본적이 되려면 그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효용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차트 그림만 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 네.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면 좀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10년 동안 거의 차트를 켜본 적이 없어요, 주식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상한가 갈 때도 주식을 살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영업 방식이나 주식을 공부했던 방식이 네. 약간 기본적 분석에 기초를 해서 예.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서로 좀 안 친하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주식 초보들 중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사면 오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뭘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까지 같이 네, 세 번째 이제 질문도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 초보들 중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주식이 내릴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질문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 분야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 기술적 지표들이 기초 값은 다 가격과 거래량을 네.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조금 학습과 스킬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 가격과 거래량이 그 나머지 파생되는 지표들에 다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막 상승하는 주식들이 네네. 거래량이 폭발을 할 때는 네네. 그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요. 세상이 얘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구나. 아. 근데 상승하던 주식이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네네. 이게 힘이 부족해진다라고. 네. 근데 반대 경우에도 막 주식이 빠지다가 네네. 거래량이 줄면서 주식이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나?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바닥이 될 수도 있겠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킬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회사를 분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기본적 분석에서
말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과정들이 그냥 우리가 행동적으로 봤을 때요. 네네. 뭐 증권사 가서 계좌도 만들고 뭐 프로그램도 설치를 하고 주식을 사고 네. 보유를 하고 물려서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이 수십 가지 행동들 중에서 주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네.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거. 네. 네. 매수 매도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행동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매수, 보유, 네. 매도. 아. 그쵸? 네.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실용적이고 결과로 돌아오는 거는 매도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네. 이걸 매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고민들이 매도를 하는 행동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매수에 집중을 하죠. 아, 네. 일단은 사야 되잖아요, 먼저. 네. 근데 사고 보유를 하는 과정과 그게 행동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도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매도 시점을 매도 결정을 시점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기술적인 분석에 그거. 포함이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우리가 투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네. 라는 계산이 나와야지 매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랑 네. 뭐 얼마에 팔지. 얼마에 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목표가인 거고요. 매도 가격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을 네네. 내가 막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6만 원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이 7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겠죠. 안 사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고민들을 이 회사의 매도 가격,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얼마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기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네. 이 말은 쉽지만 그러면 매도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PER. 네. PBR, 뭐 PSR, 뭐 PCR, 뭐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네네. 화폐로 치면 PER이 달러와 같은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제일 대표적이라고 하면 여기 PER 할 때 E가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어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EPS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네. 그게 이익이에요. 기업의 본질이 뭐죠? 뭐 수익을 창출하는 네, 거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집중을 해서 네네. 그 본질이 어떠냐를 판단을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냐? 뭐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순이익이겠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에서 또 제하고 순이익이 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본질인 네네. 그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내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용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수익을 바탕으로 네. 그 수익을 평가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나는 회사가 얼마 정도의 평가돼서 팔려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많은 지표들 중에서 이 기업의 본질인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지표만 잘 알아도 네. 사실은 뭐 주식하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즘에 PSR, 뭐 PCR 같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매출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PBR이라고 해서 이것도 네. 대표적인 방식인데 네네. 이 P가 앞에 P가 회사의 가격이거든요. 회사의 프라이스를 B인
우리가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부. 예. 회사의 가치를 자산으로 나눈 값이 PBR이에요. 자산. 네. 근데 기업이 본질이 자산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거죠. 네. 근데 수익을 못 낼 때도 있잖아요. 회사가. 그런 회사들한테 적용할 때 좋은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잠재 가능성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PBR을 그렇거나 네. 아니면 업황이나 경기가 최악을 찍고 있을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렇죠. 네. 그 PBR을 보면은 이게 다시 네.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것들도 효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PBR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네네. 지금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 오늘 부도가 나가지고 다 청산을 해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갚고 영원이 되는 값이에요. 네네. 1.2라고 하면 20%가 남는 거예요. 청산을 해서 다 팔고 나서 남는 돈이 20%가 남는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망할 듯이 주가가 빠지지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산보다도 가치가 더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은 시장에서 크게 많이 용납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당장 내가 그 회사를 100% 다 인수를 해가지고 네네. 가지고 있는 자산만 팔아도 돈이 남는데 그런 경우가 유지가 되진 않잖아요. 잘. 그렇죠.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맞죠. 회사 네. 유지하는 게 네. 보다는. 그래서 네. PBR이라고 하는 지표는 막 주가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로도 보시면 모든 회사들을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네. 우리 회사의 가치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가치하고. 네. 근데 그게 보통 최악의 경우는 한 0.8, 0.9 이렇게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엄청 네. 불황일 때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그런 그 가치가 1 이하로 유지가 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 내릴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주식은 어떻게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의 본질을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PR이라고 하는 지표만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책이든 예. 지표가 진짜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기업의 본질은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요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PCR, PSR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표들이 막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익이 안 나는 적자 회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고수들의 영역이고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어서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잘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깊은 깨달음을 제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PER이 될 건데 맞습니다. 네. PER이랑 PBR이라는 지표를 유심히 보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혹은 이게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언제쯤 팔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기 중요하니까요. 네네. 이제 이건 제 방식인데요. 네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저는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진짜 잘 될 때는 한 15% 정도 돼요. 네네. 마진이 15%.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장도 많고 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네. 반도체 경기 정말 좋을 때는 15%. 근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뭐 휴대폰도 잘 안 팔리고 뭐 가전제품 같은 거는 원래 마진이 박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영업이익률이 8%, 10% 언더 갈 때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평균으로 12%라고 네네. 치고요. 네네. 그럼 저는 요 숫자를 이 회사의 PR 목표 값으로 잡아요. 아, 네. 네. 평균. 평균. 네. 영업이익의 12%. 네. 영업이익의 10에서 12% 나는 회사들은 네. PER 12배 정도가 목표가가 되더라.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익을 막 우리 마음대로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가이던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예상을 해서 여기저기서 발표를 해요. 네네. 그러면 한 대충 뭐 올해 한 42조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럼 1년에 42조 버는 영업이익률이 12%가 역사적 평균인 회사는 네. 42조에 12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해요. 12배 정도. 네.
그러면 뭐 450조 네네. 해서 한 500조 정도. 네네. 경기가 막 맥스로 좋으면 15배 하면 500조. 그럼 저는 올해 삼성전자가 네.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삼성전자가 46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 거죠? 그럼 이제 40조 정도를 더 버는 거니까. 버는 거니까. 예. 음. 10% 버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를 목표로 해서 이 회사를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예상이 된다. 네. 근데 그 원리는 네. 이 회사가 올해 42조 정도 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그거에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하면 네네. 예. 한 500조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회사의 최종적인 네. 그 통 시가총액이 그 회사 통으로 살 수 있는 네네. 값이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금 한 460조 정도 된다고 하면 네. 40조 정도가 더 추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업텐셜이 있다는 거죠. 네,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면은 이게 40조라고 하면은 이게 주식으로 치면 얼마 정도 오르는? 10%죠. 460조에서 500조 되면 10% 오르는 거죠. 아, 460조에서 네. 500조가 되니까 10%가 오르는 거네. 네. 지금 7만 원이라 그러면 뭐 7만 7천 원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주식 수 곱하기 주가인 거잖아요. 그죠, 주가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회사를 가격이란 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90만 원짜리예요. 네. 삼성전자는 7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90만 원짜리 회사가 더 비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비싼 거니까. 네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60조. 음. 지금 가격이. 네네. 근데 올해 연말까지 벌 돈이 뭐 한 40조, 45조.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12%, 15% 나니까 곱하기 한 15 정도 하면 올해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이 정도 이익을 내는 체력의 회사는 한 500조 정도가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업텐셜이 한 10% 정도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이란 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건데 네. 맥스로 가도 뭐 10%, 15%의 기대 수익률을 100% 확신한다 그러면 그것도 크지만 그럴 가능성과 그러지 않은 가능성이 반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사는 건 그렇게 싸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뭐 300조까지 빠진다. 네. 그러면 500조면 업텐셜이 200조가 200조가 생기는 거죠. 업텐셜이 70%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70%인 회사들은 투자를 해볼 만하죠. 네. 그러니까 그 70%라는 거는 그럼 아까 이제 업텐셜이 될 게 200조인데 네. 지금이 이제 한 300조니까 300조니까. 네. 73, 21. 네. 네, 300조분의 200조 곱하기 200 해서 70%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70%면은 지금 주식이 7만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70%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가격이 네. 만약 삼성전자가 운이 좋게 갑자기 뭐 4만 원까지 폭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가이던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500조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4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으면 매우 매력적인 가격인 그러니까 거고 4만 원에서 네. 70%가 오를 거니까 네. 사는 게 맞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이 정도 돈 벌어 가지고는 뭐 10% 내외라 그러면 네네. 투자를 하는 거가 매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매우 우량하고 좋긴 하지만 아, 네. 이 회사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반도체 가격이 확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예. 이 목표로 예상했던 이익이 50조가 될 수도 있고 60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60조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15배를 주면 그게 거의 700조 이상이 되는 네네. 가격도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400조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벌 이익에다가 네네. 몇 배를 곱해줄지를 정하고 그 곱해주는 수가 결국 이 회사의 올해 목표가가 되는 거고 그 목표가를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상 영업 이익률이 만약 60조라고 하면은 거기 네. 12% 곱해서 700조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 뭐 300조 정도다 하면
300조 정도다 하면은 여기 너무 올라가네. 한 500조 정도로 할까요? 그럼 500조 정도다 하면은 올라갈 게 한 2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그죠? 이걸 퍼센트로 내보면은 40%네요. 40%네요. 네. 그죠? 40%면은 우리가 평균으로 보는 12%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죠? 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제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게 네.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 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올해 이 회사의 순이익이 나와야 되고, 예, 예. 거기서 내가 이 회사를 순이익의 몇 배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영업이익률 가지고 껴 맞춰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네.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매우 좋을 때가 있고 매우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타는 업종들이 네네. 뭐 8%일 때도 있고 막 좋을 때는 15%일 때가 있어요. 그럼 네. 평균으로 한 12%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회사다. 삼성전자는.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올해 예상되는 이익에다가 곱하기 12배를 해서 이 회사의 목표 시가총액을 정하면 되는 거. 네, 저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대선 후보들이 네네. 그 3프로TV 나와가지고 네네.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원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질문도 이걸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요. 네네. 코스피 모든 상장사가 버는 돈에 보통 9배에서 11배로 거래가 돼요. 그 PER 9배에서 11배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사들의 이익을 다 더해가지고 11배를 곱해주면 네. 그게 코스피 3,000포인트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모든 미국 상장사들의 이익을 합쳐가지고요. 한 25배 정도로 거래가 돼요. 엄청 고평가돼 있죠. 네네. 네. 우리나라보다 거의 2.2배가 고평가돼 있거든요. 2배 이상.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왜 저렇게 고평가되고 한국 시장은 왜 저렇게 저평가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개 기업만 한번 따져볼게요. 애플,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아마존, 네. 5개 기업. 네네. 그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5개 기업들의 네.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삼성이 한 12% 된다면 거기도 한. 걔네들은 20%가 넘어요. 그렇습니까? 20에서 25%. 왜냐면 마켓이 전 세계고 되게 혁신적인 제품을 팔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네네. 근데 한국의 1등 기업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 기아차. 네네.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야 이 이익률이 좋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기본 제조업들은 아무리 잘해도 이익률이 15%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10승하는 투수의 연봉, 20승을 평균으로 하는 야구선수 연봉. 네. 당연히 20승 받는 사람이 연봉을 2-3배를 더 받아야 되죠. 네. 그게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0승, 12승 하는 투수들로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고평가되려면 네. 그런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이익률이 막 내 경쟁력하고 상관없이 세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 예. 회사들이 기반인 산업이 전체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와야지만 네. 체질적으로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걸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영업이익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로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할 건지는 이제 영업이익률로 하는데, 보통 뭐 삼성전자는 12%로 보면 한 12배 정도로 곱해주고, 그러면 목표 시가총액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과 목표 시가총액 사이의 차이, 맞습니다. 그거를 분자로 두고 밑에 네. 현재 시가총액
곱하기 100을 하면은 네. 몇 퍼센트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목표가가 정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얼마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가총액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시가총액에서 발행된 주식수로 나눠준 게 지금 7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7만 원, 8만 원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꾸준히 보는 게 그게 그 회사의 가격이다. 그리고 그 가격은 그 회사에 보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원리가 이제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게 표를 정리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PER에 대해서 여기 네네. 네, 감독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네 번째 질문도 거의 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장투를 할 주식과 단타를 할 주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매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단타라는 게 사고 파는 거고 장투는 보유를 했다가 파는 건데 네.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했냐 안 했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수익률이 모여서 장기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주식은 꼭 사람 속을 썩힐 대로 썩히다가 네. 마지막에 뭐 한두 달 만에 그 가격을 다 회복하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장투를 할지 단타를 칠지에 대한 구분은 네.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로 결정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를 샀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업텐셜이 10%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리스크가 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장투를 하는 건 정말 물 떠놓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값이 올라주세요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기대 수익률이 70%, 80%인 회사를 찾았다.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네. 그거는 목표가에 최소한 반절 이상 갈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뭐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다. 목표가가 되면 파는 거.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장투랑 단타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목표가를 적정하게 설정해놓고 그 목표가에 이르게 되느냐를 보는 것. 네. 그게 그 중요해요. 목표가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목표가 낮은 주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네. 보유 기간이 짧아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각종 지원금 등으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릴 경우에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몇 네. 개가 있는데, 예. 우리가 금융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네. 금리거든요. 금리예요. 예. 금리가 다른 말로 유동성인 거고요. 금리가 다른 말로 물가인 거예요. 네. 네네. 그렇죠. 모든 국가는 네. 금리로 유동성을 컨트롤하고요. 이게 댐에 수문을 여는 것과 닫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선거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예요. 물가는 다른 말로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경기가 최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물가도 어땠겠어요? 뭐 우리가 체감하기엔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정부나 시장에서 평가하는 물가는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정부의 중앙은행이나 정책적으로 네. 금리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댐의 물을 최대한 방류를 시켜요. 그래야지만 시중에 돈이 돌고 네. 그 경기가 돈으로 부양이 되겠네요. 네. 내 주머니 한 푼이라도 들어오고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고 네. 그래서 돈 벌면 나가서 또 뭘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돈을 풀었죠. 네. 그랬더니만 올해하고 작년에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부는 이 물가를 또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되고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빨려 나갈 테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이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돈을 많이 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책적으로는 지금 돈을 회수해가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도 금리를 올렸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미국은 기준이 되는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원래는 뭐 1.3%, 1.4%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1년에 1.3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퍼센트씩. 되게 낮죠. 10년 투자했는데 어떻게 1.3%밖에 안 줘요. 그만큼 금리가 매우 낮아서 사람들이 돈을 묶어두지 않고 막 밖으로 나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금리가 1.7까지 올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3%씩 폭락을 하잖아요. 돈이 회수돼서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유동성은 금리로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한국 유동성도 결국에는 미국 유동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금리를 보는 것보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모니터링 하는 게 좋고 예, 예. 어쨌든 코로나가 잡히기 시작하면 누구나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네. 이게 물가라는 게 사람들의 활동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네. 마찰이거든요. 막 네. 사람 돌아다니면 돈 쓰고 뭐 하는 거니까 네. 활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텐데 네, 네. 그렇게 하면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돈은 점점 더 빨려 들어가서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럼 한국 시장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이 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그래서 네, 네. 작년까지는 약간 가만히 있어도 막 순풍이 불던 상황이에요. 네. 유동성이 금리가 제로니까 모든 돈들이 막 주식 시장이고 뭐고 다 빨려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도 오르고 저거 사도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편하게 주식을 했어요. 주식 이렇게 하면 다 된다라고. 그래서 잘 되니까 막 1,000만 명까지 늘어났겠죠. 맞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역풍이 부는 상황이거든요. 돈의 흐름상.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돈은 더 표독하게 움직이고요. 특정해서 집중해서 돈이 쏠리게 돼요. 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으로. 네. 근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약간 전문 투자자들과 고수들과 기관 외국인들만 돈을 버는 시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아, 네. 그래서 좀 주식을 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역풍을 부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뭐 스스로 판단하시고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순풍 부는 데서 1년, 2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는 역풍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금이. 네. 개미들에겐 슬픈 소식인데. 슬픈 얘기예요. 진짜 슬픈 얘기고 실제로 제가 15년 주식을 경험을 하면서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가 몇 번이 없어요. 네. 몇 번 없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막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풀었어야 됐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 가고 부동산 가고 뭐 실물 경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서 오르고 저거 사서 오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사는 거를 미국은 팔아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우리가 미국의 그 물량에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고는 참 돈 벌기는 힘든 상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네. 그 한국 금리보다는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고 네. 그게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주식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건 어렵다. 쉽지가 않죠. 네, 네. 네.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하는 거 따라가면 근데 그게 눈에 네. 선명하게 보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네. 기관 외국인이
산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지네들 자체적으로 뭐 리밸런싱을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게 매칭이 되는 걸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이런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 외국인들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AI가 기계적으로 막 뭐 힘이 있는 쪽에 돈을 확 쐈다가 힘 없으면 빼버리고 막 스캘퍼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자금들도 전 세계에서 이제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 프로그램 매수 맞습니다. 뭐 예,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기술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계가 하고 거기는 수수료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도박판에 배팅을 한다 그러더라도 한 번 배팅할 때마다 1달러씩 내야 되는 사람하고 공짜로 배팅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기계적으로 하는 매매들에서 내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미국 신용물 국채가 떨어질 때쯤에 개미들은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이게 거의 주기가 1년에서 2년이에요. 네.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가 해결이 되는 게 뭐 1년에서 2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럼 1년, 2년 동안은 계속 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네. 당장 지금 코로나 잡히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하실 거잖아요. 내가 돈을 쓰면 물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표를 사면 비행기 표가 오르는 거고 네. 내가 어디 나가려고 신발이라도 하나 사면 물가가 오르는 거고 네, 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댐의 문이 닫혀서 물이 점점 말라가고 아, 네. 그렇네요. 네. 코로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잡혀도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 금융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만약에 조금 심하게 20% 만약에 은행감은 준다. 주식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죠. 네. 금리 올라가면 주식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